사회를 맡은 저는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김창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로버트슨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신 신승일 회장님의 그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회장님은 세계적인 면역 유전학 박사로서 유엔 본부 주도로 국제 백신 연구소 설립, 그리고 서울대 백신 연구소 설립을 주도하시고 한국 바이오 제약의 선구자로서 셀트리온 창업의 주춧돌을 놓으신 분입니다. 신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됩니까? 신승일입니다. 지금 잠깐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분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전 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오래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로버트슨 기념사업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보면 그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중요한 역사의 한 장인데, 지금까지 좀 잊혀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기념사업회 심부름을 맡기로 했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 제가 몇 번 뵀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네 분이 강연을 하시게 되어 있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원로분들 중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금년은 사실 대한민국 건국 77주년, 또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출발한 대한민국은 건국 2주년을 맞기도 전에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고 존망의 기로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여기 저와 같이 유교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3년 동안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전후 세계의 냉전 체제 속에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세에 대한 뛰어난 해안과 합리적인 주장으로 미국을 설득하였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 정부의 특사로 한국에 파견된 월터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조하였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 근래에 늦게나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거의 잊어질 뻔하였던 로버트슨 국무장관보의 고마운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고자 발족한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남시욱 선생을 비롯하여 몇 전문가분들이 로버트슨 차관보의 공헌과 역사적 중요성을 처음 발표하였고, 2023년 6월에 신용석 선생과 언론계 중진분들의 주도로 기념사업회의 성립을 의결하였으며, 2024년 2월에 사단법인 월터 S. 로버트슨 기념사업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사업회 이사회는 현재 신용석, 김창기 두 분을 포함하여 김상문, 김용삼, 송호근, 심계진, 심장식, 이강덕 님들과
제가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는 다음 몇 가지 우리 기념사업회 활동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기념사업회는 로버트슨 국무차관보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관한 공헌을 기리고 기념하는 순수한 민간 공익재단이며 이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과 이사진으로 운영한다. 기념사업회는 약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목표 사업을 완료하면 해산한다. 둘째, 기념사업회 목표는 학술대회 개최와 논문집 발간, 기념패 설치 등을 통하여 로버트슨 차관보가 대한민국의 전후 안녕과 번영에 공헌한 업적을 널리 알려고 기념하는 것이다. 셋째, 기념사업회 활동에 필요한 기금은 이사진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하며 별도의 대외 모금 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금 그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 기념사업회 첫 번째 공개 행사입니다. 작년 8월에 기념사업회의 한서영 수소연구원 저 뒤에 계신데요. 로버트슨 선생의 출생지이며 대대로 가문의 근거지였던 버지니아 리치먼드시에서 그곳 주립문화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관련 자료를 새로 발견하고 한국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현대사 연구와 논술로 널리 알려주신 우리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고 새롭게 평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버트슨 선생을 기념하는 기념패를 한국과 미국의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의 기념사업의 중요한 목적 사업으로 정했으며 선생의 직계 후손들이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리치먼드, 특히 버지니아 주립문화역사박물관이 그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념사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여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로버슨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어느 면에서는 구출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안전 보장 협정을 맺을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뭐랄까 이 모으신 자료를 가지고 종합한 거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꼭 계셔야 할 분이 한 분 계세요. 언론계 분들도 잘하시고 그러겠지만 저하고 로버슨 관계를 연구하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해주신 남시욱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출신의 많은 저술도 남기신 분인데 말년에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로버슨 얘기를 나와서 그분도 로버슨 연구를 하다가 마지막까지 엄청난 그 자료를 가지고 힘들어 싸우셔가지고 책을 만드신 게 한미 동맹의 탄생의 비화, 한미 동맹 탄생 비화, 이 책을 3년 내내 쓰셨어요. 그리고 뭐 과로로 저는 뭐 딱 생각은 안 하지만 금년 4월 1일 날 별세하셨어요.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될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님을 위해서 저는 지금 가슴이 조금 찡합니다. 남시욱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월터 로버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게
딱 7년 전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도착하겠지만 조선일보에 양상훈 주필이 조선일보 칼럼에다가 뭐를 썼냐 하니 한미 동맹이 잘못됐으면은 무효로 갈 수 있었던 에버레디 작전을 아십니까?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에버레디 작전을 아십니까? 이 칼럼을 조선일보 썼는데 읽어보니까 저도 미국에 관심이 많고 한미동맹에 관심이 많은데 1953년도에 휴전협정 3달 전에 이 박사를 제거하려던 미국 군부의 비밀 계획이 있었던 거 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에버레디 작전이에요. 이 박사가 통일이 없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면은 언젠가 공산군들이 또 쳐들어온다. 안 된다. 휴전을 반대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을 끝내겠다고 집권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난처해졌잖아요. 근데 이 박사는 이 박사대로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미국 군부에서 이 박사를 뭐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제거하고 다른 분을 세워가지고 휴전을 빨리 하자는 이 계획을 세운 거를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 회담에서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자리엔 대통령이 뭐 다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자유를 지켜준다고 한국 가서 몇만 명이 죽고한 우리 미국이 어떻게 그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대통령, 국무장관 있는 데서 국장급 되는 사람이 돌출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발언이 역시 그 당시에 미국은 그 다음에 변한 미국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양반 말이 맥혀 들어가지고 에버레디 작전이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된 게 제가 7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겠다 했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아까 이제 우리 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도 모아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왜 신용석이가 언론에 있으면서 미국 특파원이나 워싱턴 특파원 이것도 아니고 특파원에도 미국 아닌 프랑스에서 오래 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미국 관계 해결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운명적으로 이 박사하고 연계가 된 데다가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쓴 이걸 가지고 로버슨에 대해서 좀 뭐랄까 연구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장관도 아니고 국장급 레벨 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도 되려면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로버슨이라는 사람의 태생 자체가 미국의 버지니아주예요. 우리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역 차별도 안 하고 인종 차별도 안 하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들은 다 또 알고 있어요. 어느 쪽 지역이 양반이고 어떻게 다 알고 있는데 버지니아주 하면은 한국 분들은 워싱턴 DC가 반은 버지니아 반은 메리랜드에서 땅 떼가지고 만든 데니까 워싱턴 DC의 일부에 뭐 관련되는 걸로 알지만 미국의 진짜 역사를 알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건국의 요람이에요. 버지니아가. 왜 그러냐면은 독립전쟁 할 때 영국군을 마지막으로 물리친 데가 버지니아예요. 거기서 물리치지 못했으면 독립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북전쟁이 잘못 끝났으면은 미국이 남북으로 분열도 될 수 있는 이건데,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미국을
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또 바로 버지니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는 버지니아주 하면은 미국의 독립, 미국의 통합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지역인데, 버지니아주에서도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분을 조상으로 둔 그 집안의 태생이 로버슨이더라고요. 그 가게를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4대째 외할아버지가 독립전쟁에 아주 워싱턴 옆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생지도 버지니아, 자기 집안도 뭐랄까 독립군에 이거 내니까 아주 태생적으로 그런 뭐를 타고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자기 가계도 중요하고 태생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이 성장할 때 그 국가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로버슨이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돼서 60살이 될 때까지 미국의 변화라는 거는 미국 300년 역사상 가장 아주 중요한 변화기였었어요. 보니까 1900년 초부터 미국은 제2차 산업혁명으로 해가지고 생산력, 경제력, 이게 서유럽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이게 1900년 초부터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다면은 유럽의 인재, 자본, 기술이 유럽, 미국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1920년대가 되면은 정말 최대의 번영기를 누리는 게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 로버슨은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리치몬드에 가서 금융기관의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 이거하고 비슷한 궤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전민들의 궤도고, 두 번째는 이 양반이 혈통이 있어서 그런지 1차 대전 때 징집 이것도 아닌데 자원으로 입대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 당시는 비행기 자체가 기술이 좀 약해가지고 사고가 아주 많을 때예요. 조종사 중에서 한 30%가 그냥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거의 자원 입대해가지고 비행기 몰았어요. 이게 대단한 거고, 2차 대전이 났을 때는 이 양반이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군대 갈래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니, 자기 피는 우리 조국이 전쟁을 하면은 일단 참전해야 된다는 게 아주 백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차 대전이 났을 때 진주만 폭격전에는 미국이 참전을 안 했었습니다. 그 대신 군국주의를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원조로 많이 했어요. 그게 랜드 리스 프로젝트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랜드 리스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한 40여 개국을 도와줬는데, 그때 미국이 쓴 돈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450억 달러예요, 그때. 1941년도 450억 달러면은 지금 전문가 환율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를 랜드리스로 해가지고 자유우방국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중에 호주를 많이 도와줬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남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를 호주가 막아줘야 되니까 호주에다가 비행기, 무기 이런 걸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뉴질랜드, 호주는 갈 생각을 못했어요. 이 책임자로 나가 있던 게 로버슨이에요. 이거 아주 또 재미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것도 국무성에서 그래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내가 군대 갈 나이는 아니지만 나는 군대 나가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맡습니다. 그런데 종전이 되는 그날로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조건으로 맡았는데, 랜드리스 사업을 호주에서 끝난 다음에 워낙 이 양반이 철저하게 잘하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리치몬드에서
우리 로버슨을 잘 알던 스테티니오스라는 그분인데 중국이 그때 아주 그냥 일이 벌어졌거든요. 모택동 주내 이 소위 말하는 농민군이라고 가장한 공산군들이 중국 대륙을 이거니까 급하니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만만한 사람이 없어서 보낸 게 로버슨이에요. 그래서 1945년도에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대류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슨이 거기서 가장 일생에 중요한 이걸 봤는데 미국이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은 장개석 이 국민군이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도 공산주의 세력을 좀 뭐랄까 로맨틱하게 이렇게 좀 보는 세력들이 좀 있었는데다가 장개석 세력을 너무 부패하게 봐가지고 도와주질 못해서 저 광대한 중국 대륙이 넘어갔다. 이렇게 로버슨이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따 이제 우리 종합대 대표께서 이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그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요걸로 줄일게요. 로버슨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승만 박사되는 분의 하나의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반공정신 이거를 높이 살 수 있었던 하나의 인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걸 보니까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는 미국 자신이 앞으로 세계 정세를 뭐랄까 좀 지도적으로 끌고 갈 나라가 됐다는 것을 미국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40년대 초부터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랜드리스 그 프로젝트 두 번째가 저겁니다. 1944년에 뉴햄프셔 브레튼 우드에서 IMF하고 세계은행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전쟁 안 끝났을 때예요. 근데 끝날 다음에 세계의 경제 질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IMF라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세계은행이 있어야 된다. 이걸 미국이 생각한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1945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을 창립한다는 전제로 해서 유엔 창립 총회를 했어요. 이게 또 미국이 주도를 한 거예요. 전쟁 끝나기 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쟁 끝난다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1947년, 8년부터 해가지고 유럽이 서유럽까지 러시아 세력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마샬 계획을 만들어서 그때 돈 130억 달러. 이것도 지금 이걸로 하면 한 1조 달러 이상 되는. 근데 이 네 계획에 로버슨이 다 관여한 거예요. 이런 미국 사람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랜드리스에는 직접 했죠. 그리고 브레튼 우드 이거는 금융업자니까 자기들이 의견을 많이 낼 때 냈을 거예요. 세 번째, 유엔 창립총회는 직접 갔었어요. 이분이. 국무성 장관이 중국 대리공사로 임명하면서 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유엔 창립총회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이거 알죠? 마지막에 마샬 계획. 마샬 계획의 우두머리는 마샬 원수하고 중국에서 2년간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여기에 직접 참여한 이 미국인은 난 이 사람 유일하다고 봐요. 랜드리스부터 해가지고 쭉. 바로 이제 이런 경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1차 경제, 2차 경제 부흥으로 경제 활성화되고 이럴 때 이 양반이 태생했어요. 이 양반이 20대, 30대 때는 미국이 정말
포드 회사에서 컨베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34초에 차 한 대씩 만들어낼 때가 1925년도예요. 컨베어 벨트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했다는 건 그 처음 아닙니까? 그때 이 양반이 금융계에 있었던 30대예요. 그리고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붕괴되고 뭐하고. 그게 이제 1929년인가 그런데 그때 이 양반도 금융계에 또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좀 많이 뭐랄까 공난을 겪었겠어요. 이런 모든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 바로 로버슨이니까 하고는 약간 다른 경험이 축적된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에서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알아보지 않았나. 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버슨이 아니고 그때 덜레스 장관이 와가지고 이 박사하고 타협하려고 그랬으면은 2, 3일 내전 끝났다고 봐요. 아, 이 양반 골치덩어리가 그만둡시다 하고 떠났다고 봐요. 어떻게 그 바쁜 직책이 있는 사람이 18일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이 박사하고 12번 회담을 합니까? 5번째 회담할 때는 워싱턴에서 오라 그랬어요. 시간 끄지 말고 오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양반이 뭐라 그래? 조금 더 시간 좀 주십시다. 이 박사라는 사람의 반공 정신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이렇게 본부를 설득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이 59년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고 냉전이라는 전쟁 안 하는 싸움 아닙니까? 그게 이제 1950년부터 거의 한 40년 동안 이상 됐는데 냉전 시대에 처음에 우리가 공산주의 세력을 막지 않으면은 세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걸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인정을 안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91년도에 소련의 골바초프가 손을 들고 91년도에 손 들었지 않습니까? 소련 연망 해체되고 동구라파 공산 국가들이 다 해방된 이 3차 대전 냉전을 종식시키는데도 이 양반 역할이 대단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박사 또는 우리 한미 동맹의 공로자는 물론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박사가 이분한테 훈장을 주면서 본인이 직접 쓴 훈장 수여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동양의 극동의 문제만 이어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팽창을 내는 것을 끝까지 막은 양심적인 세계 시민이다. 이게 이 박사가 결론 내린. 이거는 미국 사람도 이렇게 쓴 게 없어요.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로버슨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봤고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제 중국에서 경험, 한국에서 이거는 우리 조갑재 대표, 우리 강찬호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말씀을 이제 투서 없이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 소개드릴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오래 일했던 한국 연구가 돈 오버도퍼 기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자기가 한국의 언론인들 중에 2분 정도를 아주 신뢰를 한다. 근데 한 분은 이제 조선일보사의 김대중 주필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이 월간조선의 조갑재 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버더퍼 기자의 근거는 이제 이분들의 글이 보도 내용이나 글이 말하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브 저널리즘에
부합한다. 이런 분들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소개는 이걸로 생략을 하고 조갑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때 이게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984년 6월로 월간 조선에 잘 들립니까? 아니요. 안 켜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84년 6월로 월간 조선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박정희 이용문의 이승만 제거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952년 발췌개헌 파동 때 그때도 미군이 이승만 대통령 뭐 제거 계획을 한번 세웠던 적이 있고 이번에 설명한 에버레디 계획은 그 이듬해 있었던 건데요. 오늘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오늘 행사를 소개한 기자가 로버트슨과 이승만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이다. 공산주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두 사람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논의를 했다.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는데 이 위대한 만남이 하나의 키워드인데 2년 전에 몇 분의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다부동 전적지에 6.25 때 두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먼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 행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만남, 이승만 트루먼 동상 이야기. 최근에 트루먼 대통령 손자가 거기 와서 보면서 할아버지 동상 참 잘 만들었다고 하고 가는데 그 보도한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트루먼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Dean, we have got to stop thos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1950년 6월 25일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이걸로 한국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는데 그 기자가 아니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까 하니까 손자한테는 참 부드러웠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을 할 때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개새끼란 말 대신에 개자식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6.25 하자마자 무초 대사를 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에 대한 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4일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공인한 정부인데 마적단으로부터 불법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대한 마적단 습격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한국을 구원하기로 하였습니다. 6.25 남심을 마적단 밴디트 레이드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 달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서 영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애국심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세계 시민이란 말이 제 기억으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승만과 로버트슨이 만난 이 시대적 배경은 뭐냐? 아까 우리 신 위원장이 IMF와 UN 두 기구의 창립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비화가 있습니다. IMF를 만든 미국, 영국 대표가 영국은 경제학자 케인즈고 미국은 재무부의 차관보였던 덱스터 화이트였습니다. 두 사람이 담판을 해가지고 덱스터 화이트의 아이디어대로 IMF가 만들어졌는데 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또 유엔을 만드는 실무 책임자 LJ 히스는 또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버드 출신이에요. 1930년대 미국의 좌경화, 그리하여 이 엘리트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간첩질도 하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참 귀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로버트슨 활동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화두가 하나 올랐는데 Who lost China? 누가 중국의 공산화를 도왔느냐, 방치했느냐 하는 유명한 논쟁이 1949년 부근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과 함께 Why Korea is not lost? 왜 그러면 한국은 공산화가 안 됐느냐에 대한 답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답 중에 하나가 역시 이승만, 트루만,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의 만남. 그래서 이 위대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36년 12월에 장장님의 아들 장항량이 서안에서 장개석을 감금함으로써 공산당의 집권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때 장개석이 모택동을 상당히 몰아붙였는데 국민당 안에서 왜 일본과 싸우지 않느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을 감금하고 또 주원래가 그 중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일종의 국공 합작이 이루어져가지고 일본을 주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에 몰렸던 모택동 군이 탈출을 하는데 쿠로스트 차이나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장항량의 그 기행도 있지만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비밀 약속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아주 병약한 상태에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 회담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는 아직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언제 핵폭탄이 만들어지는지 기한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소련군을 끌어들여가지고 관동군을 치도록 하는 여기에 하나의 양보로서 만주에 대한 관할권을 스탈린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장개석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장개석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래서 만주 관할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철도 그 다음에 여순 대련 사용권인데 이걸 장개석한테 통보한 게 1945년 6월입니다. 그때 장개석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통보할 때 바로 로버트슨이 대사와 함께 가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고 나중에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 실책이었어요. 그런데 45년 7월에 가면은 핵폭탄 성공합니다. 그때부터 트루만의 생각은 좀 달라지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8월 9일 소련군의 참전 그리고 같은 날 나가사키 제2차 원폭 투하 그리고 15일 항복으로 해가지고 결국 만주가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1945년 12월 육군 참모총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는 마샬한테 트루만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서 모택동 군대와 장개석은 사실은 정부죠. 모택동은 그 반란군이고 우리 국공 내전 뭐야 이런 용어가 조금 문제인데 사실은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그 대표가 국가원수가 장개석인데 동급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붙여가지고 일종의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고 1945년 12월 중국에 옵니다. 그 미리 거기서 한 1년쯤 근무를 했던 로버트슨 대리 대사를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협상을 붙이는데 1946년 1월에 모택동 장개석 사이에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 협상을 해가지고 진짜 연립정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게 다 속임수예요. 로버트슨은 이미 1년쯤 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의 협상은 절대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종의 모탈 에너미 관계인데 안 된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미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과신도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마샬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합작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 과정에서 장개석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 버림을 받습니다. 결정적인 게 1946년 6월이었어요. 협정 무시하고 장개석 군대가 공세를 펴는데 그게 만주가 주전장입니다. 거의 하르빈을 포위해가지고 그때 인표가 유격전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때 마샬이 장개석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공세를 중단시키라고 합니다. 중단시키지 않으면 원조 안 하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장개석이 공격을 중단시킵니다. 여기서 그 3년 뒤의 중국의 공산화가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만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만주를 점령한 소련군은 관동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고 그리고 북한 지역의 그 무기 공장 있었던 무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걸 모택동 군대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무장에서 벌써 앞서고 해서 만주가 인표 모택동 군대에 접수되면서 든든한 후방 기지를 갖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장개석 군대가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둡니다. 연안까지 정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가 있으니까 만주를 믿고 서서히 남진을 해가지고 결국 저런 꼴이 되는데 결국 마셜 미션은 실패를 합니다. 로버트슨이 돌아와서 증언한 내용들이 제가 쓴 논문에 많이 실려 있는데 첫째, 미국 정부 국무성 사람들이 모택동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장개석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근데 모택동 주얼레조차도 아니 우리는 공산주의자다. 우리는 소련과 협력해가지고 공산화를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우리하고 만나서 돌아간 이 기자들이나 관리들이 계속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농촌 개혁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웃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가 스노우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활약했던 또 유명한 기자가 한 사람 있죠. 타임지에 시어더 화이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퓰리처상도 받고 이 사람은 The Making of President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대선 추적해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시어더 화이트도 하버드 출신인데 이 사람도 또 모택동을 띄우고 장개석의 부패를 공격하는데 합세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 뭡니까 중앙아시아 전문 학자 뭐 레티모어 같은 사람 등등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모택동을 미화하고 장개석을 잔인하게 공격하는데 로버트슨은 그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현지에서 보니까 장개석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개석은 어떻게 보면 여사로 말하면 여야로 구별하면 여당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국을 끌어가야 되는데 모택동은 그냥 뒤에서 공격만 하고 비판만 하고 하는 이 대안 없는 야당처럼 이런 걸 보면서 장개석에 대해서 호감, 모택동의 그 공산주의자로서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게 워싱턴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해도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Who Lost Chin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레닌이 말한 바 useful idiot, 그 위선적인 지식인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그와 또 하는 특징이 장개석과 만난 미국 사람들이 장개석을 안 좋아해요. 스틸웰, 뭐, 여기 나오는 헐리 대사. 이 사람들이 장개석만 만나고 가면은 계속 미국에 가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장개석은 개인적으로 정말 그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장개석 그 일기를 읽어보면은
또 자책을 많이 하는 양심가예요, 이분이. 그런데 미국에 알려지기는, 그래서 이 점에서 저는 이승만과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미국 사람들은 다 이승만 팬이 됐습니다. 거의 다가. 몇 사람 비판적인 사람도 있지만 역시 그것은 이승만과 장개석의 차이다. 미국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의 논리로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증언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깊게 상담해 본 사람들, 무초 대사, 그리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여기 로버트슨. 무초는 얼마나 이승만과 싸우고 당하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오랄 히스토리 정원에서 이승만을 평하기를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그 방공포로 석방 때문에 정말 골치를 아팠는데 프롬 다뉴브 투 yar루라는 회고록에서는 평을 하기를 아시아에서 네루급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 방공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높게 평가받은 이유가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는,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뭐 이런 평을 하고, 아마 로버트슨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6.25 때 이승만의 역할을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의 역할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샬 미션은 실패를 했는데, 이게 역사라는 게 참 실패해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샬도 아마 공산주의 실체를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바로 국무장관이 됩니다. 국무장관으로서 한 게 1947년 3월 트루만 닥트린, 자유세계를 우리가 지키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의 건국으로 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947년 6월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을 통해서 한 게 마샬 플랜. 이게 결국은 냉전에서 이기도록 하는 기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드디어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화가 6.25 발발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스탈린이 처음에는 거부했던 김일성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1950년에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가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인데,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1949년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남침이 있었는데, 남침 당했을 때 대한민국은 1대3으로 싸웠습니다. 열흘 동안.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그 다음에 미군이 없었으니까, 한미동맹도 없었으니까 이승만 1대3으로 버텨낸 것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라도 싸우겠다는 그런 결전 의지, 그리고 메가드의 신속한 지원 등이 합쳐가지고 7월 5일이 되면은 개전 열흘 만에 일본에 있는 24사단 선발대가 오산에서 최초의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만남이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한국에 있었고, 그리고 트루만, 메가더, 딘 애치슨, 마샬, 브래들리 같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성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비참했던 시간인 데가 있습니다. 1951년 1월입니다. 그때 중공군은 평택 삼척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유엔이 중국에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현 위치 휴전하자고 합니다. 이걸 영연방국가들이 주도를 합니다. 미국은 반대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대하다가는 이 자유진영이 통합이 안 된다 해서 울며 겨자 묻기로 거기에 미국도 동의를 합니다. 이거 받으면은, 이게 중국이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현 위치 휴전인데 서울까지 다 먹는 건데. 근데 딘 애치슨이 트루먼을 설득을 합니다.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답변이 오기까지 한 4, 5일 걸리는데 그때 딘 에지슨 회고록을 보면은 살인적인 난할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받을까봐. 드디어 모택동이 안 받았어요. 우리는 다른 뭐 아주 어려운 조건 제시하면서 결국은 부산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죠.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그때 받았어야지 하는 이건데 그때 아무도 이승만과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한마디도 누구도 미국 측에서 이승만의 뜻을 한번 물어보라는 말도 없었어요. 완전히 손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53년 휴전 회담할 때는 내가 개입을 하겠다는 작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 또 그걸 수습하기 위한 로버트슨 이승만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은 우리 강 논술위원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은 1953년 휴전. 근데 1953년 휴전 협정 서명할 때 거기에 클라크는 서명을 했는데 그 자리에 김일성도 오지 않았고 팽덕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왜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게 나중에 문서로 새롭게 밝혀진 게 소련 공산당이 김일성 보고 판문점에 가지 마라 그럽니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소련 중국 사회에는 이승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해 12월이죠. 뭐. 닉슨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의 진술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만나러 옵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계속 또 북진북진 한다니까요. 정말 또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득을 하러 와가지고 이승만과 이틀 동안 만나는데 그때 이승만이 닉슨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한국이라는 가장 좋은 카드 하나를 놓치는 건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unpredictability를 보여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루만 닉슨 회고록에서 그 장면을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닉슨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wise old man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공산당과 여러 번 접촉을 하면서 이 old wise man의 이 충고를 여러 번 생각했다. 그래서 이게 madman's theory라고 그러죠. 미치광이 전술. 닉슨이 그런 전술을 구사를 했다는 겁니다. 월남전 때. 그리고 그 전술을 이어받은 사람이 트럼프로 알려져 있는데 요사이는 원조는 이승만으로 보입니다. 휴전. 그리고 결국 이 6.25는 점점 역사적 평가가 높아져 가지고 20세기 3대 전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를 엎었고 2차 세계대전은 군국주의 나치를 엎었는데 한국전은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승리하는 출발점이었다. 그 바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첫째, 대만을 살렸다. 6.25가 안 났으면 대만이 중국으로 가는 걸 미국은 방치하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부흥, 서독의 재무장, 나토의 군사동맹체로서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3년 동안 군사비를 4배를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경제가 무너지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서울올림픽이죠. 서울올림픽이 총매제를 했고 우리 신용석 위원장은 서울올림픽 유치하는데 공을 많이 바덴바덴에서 세움 부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아주 달콤한 복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Who lost China? Why Korea is not lost? 위대한 만남 덕분에 오늘의 번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개 국가 노선을 취한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거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흡수 통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정말 배운 망덕도 이런 배운 망덕이 없고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나머지는 혹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강찬입니다. 오늘 정말 존경하는 대선배이신 신용석 회장님하고 조갑재 선배님, 그리고 여기 또 자리에도 정말 언론계나 외교계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왜 제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맡겼는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앞에 두 선배님들께서 이제 로버트슨의 전반적인 어떤 인간됨이라든가 의의라든가 다 말씀하셔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미동맹 결성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구체적인 내용, 이런 거를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슨이 한미동맹에 기여한 것은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하고 무려 12번을, 그러니까 1953년 6월 25일, 그러니까 한국전쟁 발발 딱 3주년 되는 날에 서울에 와가지고 7월 12일 날 돌아가기까지 무려 12번을 거의 매일 경무대로 들어가서 거의 2시간 넘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이제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외교사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 나라 대통령하고 다른 나라 이제 차관복급 특사가 12번을 만나가지고 치열한 논쟁 끝에 두 나라의 앞으로의 안보와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동맹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례가 있을까?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12번이나 도대체 담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말 한미동맹을 만들겠다는 초인 같은 의지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로버트슨이라는 굉장히 한국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려는 그런 균형을 추구한 어떤 굉장히 사려 깊은 외교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로버트슨이 6월 20, 앞에 알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제거 작전 좌절시킨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로버트슨은 어떤 과제가 주어졌냐면, 그러면 네가 이승만 제거 대신 이승만을 설득해서 미국이 제일 원하는 휴전을, 한국 측 동의를 얻어내라. 이거가 이제 핵심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 로버트슨이 온 건데, 로버트슨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그것은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부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좀 휴전 협정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분에 너무 이제 완고한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슨이 보니까 가장 이제 효과적인 대응을 한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 만나러 갔더니, 그때 이제 같이 간 게 브릭스 주한 미 대사하고 클라크 유엔 사령관인데, 나중에 회고를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폼페이 메스비우스 화상 같은 분노를 터뜨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휴전하라고 압박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이 미국 대사나 유엔군 사령관한테 분노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슨은 이 대사하고 사령관한테, 미안한데 내일부터는 내가 독대를 할 테니까 두 분은 좀 기다리고는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심기 안 건드리려고 아주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되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로버트슨을 만나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만나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을 미국 욕을 해요. 그동안 어떻게 미국이 나를 대했고, 지금 말도 안 되고, 나는 우리는 반드시 백두산 가서 핵 꽂아야 되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고를 보니까 7 내지 8일, 거의 한 7, 8차 회담까지 계속 들어주기만 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일주일쯤 되니까 이 노인께서 더 이상 할 말이 떨어졌는지, 그때부터는 내가 말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경청의 외교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두 가지, 자기가 독대를 해주고, 또 이승만 말 먼저 들어주고, 나중에 로버트슨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났나 했더니 이해가 되더라. 왜냐면 그동안 미국 쪽 이 외교 파트너들이 이승만 대통령 말을 다 무시하고 미국 쪽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말을 안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쌓일 대로 쌓여서 있는데, 자기가 들어주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자기를 이제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쪽 잘못도 있다. 또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슨이 67년도에 이 이승만 대통령과의 담판을 미국 언론인 에드윈이라는 사람하고 컬럼비아대 이제 프로그램으로 회고를 하는데, 거기에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그때 이승만하고 담판하면서 그분한테 매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기간 나랑 담판했지만 지루함이 안 느껴졌다. 왜? 그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얘기할 때는 정말 매혹적이고 완벽한 성품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동양과 서양을 함께 오른 고전학자고 동서양 고전을 다 폭넓고 깊게 읽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화술에 매력적이고 또 낚시의 대가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기를 잡는 게 잘하는데 이게 고기를 잡는 게 아니다. 그 낚싯대 들이우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휴식을 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위대한 철학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완고하고 반항적이고 의연하고 그래서 그 북한의 침략에 치를 떨면서 이제 마치 처칠처럼 그 영국의 처칠이 피웠던가 눈물을 이제 맺히면서 그 국민을 한 마음으로 모았듯이 그 이승만 대통령도 불리한 조건에서 국민들에게 함께 싸울 것을 설득해서 처칠식으로 처칠이 영국을 구했듯이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구했다. 그거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67년에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에서 로버트스는 거의 8차까지는 얘기를 들어준 거고요. 12차 회담 중에 이제 9차 회담에서 제일 핵심 정기가 마련되는데 이건 좀 외교 사적인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입장은 그때 어디까지 갔냐면요. 휴전 안 된다. 다만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해주고 그다음에 미국 상원에서 비준을 해줘야 된다. 뭐 너는 대통령이 갖죠 소용없는 거 알고 있고 상원에서 비준해주면 휴전 응하겠다. 요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하고 이제 뭐 북한 중공이 같이 이제 정치회담, 휴전 관련한 정치회담을 90일간 하는 동안 전투를 중지하는데 걔네들 보나마나 90일 동안 시간만 끌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 바로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전투를 재개하자 이랬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그 로버트슨이 전투 재개 못한다. 그 정치회담 끝나면은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주지만 이제 더 이상 전투는 못한다 하고 두 번째 조약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지금 미국 상원이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못한다. 그건 보장은 못하지만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대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9차 담판에서 어떤 정기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만 이승만 대통령이 전투 재개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90일 지나서 정치회담 실패하면 한국군 혼자서 할 테니까 미국은 물질적 지원을 해라.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한다 이제 하면서 대신에 앞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 미국 일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미군이 한국 내와 주변에 주둔할 수 있게 하겠다. 요걸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더 물러나게 됩니다. 더 물러나게 돼서 마침내 그 11차 때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사실상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상원이 비준한 다음에 휴전에 응하겠다가 아니고 하여간 니네가 비준한다는 보장을 우리가 믿고 상호 방위 조약 그 체결 비준을 믿고 그럼 휴전 협정을 응해주겠다. 그 대신에 휴전하는 대로 비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투 재개하는 것도 포기를 하고 또 휴전 방해하겠다. 이런 것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로버트슨이 굉장히 강력하게 워싱턴에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우리 쪽 입장 굉장히 많이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쯤에서 이제 조약을 맺자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덜레스 장관이 보고서 이건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회담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진짜인데 그 회담과 관계없이 밀봉한 비밀 편지 2개를 로버트슨 주머니에 꽂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졌다. 내가 당신한테 졌는데 이 편지 2개 이거 덜레스 장관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줘라. 근데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알면 안 되니까 절대 비밀로 하고 언론에 알리지 말고 나중에 다 일 끝나고 공개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미국 입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휴전협정 망치지 않고 준수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전제가 뭐냐면 지금 로버트슨을 믿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다는 거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슨이 요거를 아주 싹 주머니에 이제 넣고 이렇게 좀 미국으로 가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막 각종 이제 썰이 난무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 휴전협정에 응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그냥 혼자서 계속 한국군 갖고 북한하고 싸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납니다. 이 로버트슨이 이제 그거 갖고선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못하고 미칠 지경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비밀 밀서인데 이것을 이제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그렇게 해서 덜레스하고 아이젠하워한테 갖다 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덜레스하고 아이젠하워가 야 이거 드디어 이승만이 확실하게 그 휴전협정 한다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래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나름 합리적으로 그중 미치광이 전략술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미치광이처럼 보이면서도 하나하나씩 이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향해서 나머지들은 떼내 가면서 로버트슨에게 접근했고
로버트슨도 그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이렇게 서로가 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아주 뭐랄까 길지만 멋진 그런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재밌다기보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오래 가니까는 미국에서 들어오라고 많이 그럽니다. 근데 로버트슨이 그때마다 이 사람 미치광이 같지만 사실 합리적인 협상가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전문을 보내면서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가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그 머피 미 유엔군의 이제 고문으로 있는 머피 대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승만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휴전 협정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망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미치광이고 이거 교체해야 된다. 이제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 국무부 쪽에 보고서를 합니다. 근데 이 로버트슨이 이걸 보고 바로 반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아이젠하워하고 댈러스 장관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유의한 친구라고 지금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째로 미국 역사를 철두철미 잘한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해 줘야 된다. 오랫동안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 한국인들은 이번에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 안 해주면 또다시 공산주의자들이 먹잇감이 될 거를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방위 조약 안 받니? 그게 없다면 그냥 우리가 죽든 살든 그냥 우리는 죽어라고 전쟁하는 지금이 낫다. 이게 지금 한국과 이승만의 생각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결론은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치광이가 아니고 합리적인 협상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그렇다면 더 하고 와라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사람의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논쟁 이 협상 과정을 적은 남시욱 선배님의 정말 저작이 굉장한 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말 그 담판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실하게 다 추적을 하셔서 굉장히 깊이 기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남시욱 선배님 이 삼미동맹사 연구에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하필 그 시대에 있어갖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멋진 동맹을 만들어낸 것이 정말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는 신의 가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로버트슨의 자료를 정리하고 또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 최초로 자료를 발굴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신 기념사업회 회장님, 또 사무국장님, 이사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성과를 종합하여서 오늘 제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의 내용 흐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조사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문서 종류별로 로버트슨 관련 주요 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자료조사 프로젝트의 의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기념사업회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은 2024년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국내 자료조사 사업과 그다음에 8월에 미국 리치몬드 버지니아 역사문화박물관을 방문해서 로버트슨이 직접 기증한 문서들을 발굴한 작업이었습니다. 현재도 로버트슨의 활동 반경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태국, 대만 등 다방면으로 자료를 방대하게 서치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진행된 국내 자료조사 작업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온라인 조사 또는 오프라인 기관 방문을 통해서 로버트슨의 한국 그리고 중국, 대만 관련 외교 활동에 관한 국내 사료를 조사,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먼저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로버트슨의 한국 및 중국, 대만 관련 활동이 담긴 원본 사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대만 네, 소재한 로버트슨 관련 기록 문서 총 733건, 그리고 사진 112건, 영상 15건의 시각 자료 총 127건을
수집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 기록은 앞에서 계속 발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당시의 문서였습니다. 둘째로 이제 작년 8월에 일주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서 버지니아 박물관 자료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로버트슨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고향에 있는 가장 큰 박물관에 직접 기증한 자료를 제가 한국인 최초로 가서 직접 수장고에 있는 문서를 열어보고 스캔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기념사업회의 이강덕 이사님, 그리고 이강덕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미국에 계신 김주은 박사님, 그리고 제임스 펄슨 교수님, 이분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박물관과 원활히 협조하고 또 로버트슨 3세와 직접 연락을 하시면서 이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 측에서도 한국에서 로버트슨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다는 것에 굉장히 경의를 표했고, 그래서 사실 일주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프로젝트인데 정말 많은 협조를 얻어서 제가 가능한 한 정말 최대한의 문서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기념사업회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의미한 그런 대화를 또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방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총 893건, 그러니까 종이의 장수로 치면 5,364장의 월터 로버트슨의 문서를 확보하고 제가 목록화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문서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 총 9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 관련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줄 노트와 비망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설문, 기고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고서, 성명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크랩북, 여섯 번째는 신문 스크랩,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편지, 전보, 여덟 번째는 사진,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문서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장 유의미한 자료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도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 기념사업회가 이것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6가지 정도의 문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상 관련 정보입니다. 로버트슨이 어떤 인물인지, 인적사항, 그리고 교육 배경, 경력사항, 그리고 가입해서 주로 활동했던 미국 내 주요 단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로버트슨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여한 공식적인 문화 훈장 증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는 한미 상호방위 체결과 한국 전후 복구, 그리고 원조 등에서 이 로버트슨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의미한 자료는 연설문과 기고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합하고 또 수집한 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에 이 자료 안에 로버트슨의 사상, 이념이 가장 잘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6년부터 66년까지 약 20년간 로버트슨이 활동하면서 기고하고 또 연설했던 모든 연설문 중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주로 스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입장,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로버트슨의 사상, 그리고 로버트슨의 자유에 대한 관념, 또 로버트슨의 신앙관, 또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었고, 이것을 미국 시민들과 당시의 언론인들 또 정부 관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는 로버트슨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스크랩북이었습니다. 공직 생활 기간 동안 A3 정도 크기가 되는 스크랩북에
자신의 활동 기록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스크랩해온 세 권은 중국 파견 시절 1945년부터 46년까지의 기록과 그 다음에 53년에 있었던 기록, 그리고 56년 국무부 시절의 활동 기록을 이렇게 스크랩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다음에 정부 인사들 또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가 담겨 있어서 로버트슨의 생활과 당시 관념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승만과의 회담이 담겨 있는 기사들, 이런 것들도 로버트슨이 미국 언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언론 보도, 신문 기사입니다. 로버트슨이 이제 기증한 자료 중에는 개인사, 가족사를 비롯해서 극동 문제, 그리고 한국 문제, 그다음에 중국 문제 등에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그의 관심사가 이제 담겨 있는 신문 스크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기고한 어떤 기고문, 그다음에 기사 또는 발언한 내용, 그다음에 인터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참여했던 외교 활동, 그리고 관심을 두었던 사안, 이런 것에 대한 논평과 칼럼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스크랩하면서 정세를 파악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사진 자료입니다. 수집된 사진 자료는 크게 한국 관련 사진, 그리고 중국, 대만 관련 사진, 그리고 개인 가족 사진, 그리고 프로필 사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관련 사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전후에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했던 시기부터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실제로 체결되기까지 그 전후의 시기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1960년 문화훈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수여했을 때 그 사진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관련 사진도 아주 유의미한 자료였는데요. 국공 협상 과정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장개석 총통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로 로버트슨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장개석 총통과 관계를 맺으면서 찍은 개인사적 또는 외교사적 사진들이 상당수 이제 그 사진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한 자료는 구술 인터뷰 자료입니다. 여기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언급해 주신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로버트슨이 국무부 극동 및 아시아 담당 차관보에서 은퇴한 후에 세 번의 구술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1965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번 진행한 자료, 그리고 1969년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 기념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진행한 구술 인터뷰, 그리고 1977년에 기록된 콜롬비아 대학교 구술 인터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소장 자료와 콜롬비아 대학교 자료에는 로버트슨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평가와 함께 당시의 회담, 당시의 본인의 소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조사 의의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조사 사업은 다음에 5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미국 측 외교관 로버트슨의 외교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적 자료조사 과정이었다라고 한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간 학계나 언론에서 공개된 바 없는 로버트슨의 기증 자료를 최초로 발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무부 극동 및 아시아 담당 차관보였던 로버트슨의 반공관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로버트슨이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무부 극동 및 아시아 담당 차관보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 극동아시아 전반적인 그 정세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인, 그리고 미국 외교관으로서 세계적인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자료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 국무부 차관보로 임명되기 전에 중국, 대만에서 국공합작 협상 과정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극동아시아 전반을 담당했던 그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반공 전선 그리고 자유의 연대를 구상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관계를 맺었던 인물, 또 관심을 두었던 나라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의 자유 네트워크 그리고 반공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어떻게 구현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굴된 자료를 기초로 앞으로도 로버트슨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그런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